선불교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남방의 중국 남쪽의 개인주의적인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이 북쪽은 집단주의적이고 남쪽은 개인주의적이고, 이 강남 쪽은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여기에 불성 사상과 반야 사상이 있어요. 불성 플러스 반야 사상이 유행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접목시킨 게 선불교의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당나라,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황금기이기도 하고 불교의 황금기이기도 한 그 시대를 조금만 정리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역사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 때가 여인천하예요. 진짜 여자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던 시절. 근데 여자가 전체를 장악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정치가 잘 됐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어떻게 보면 최고로 전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는 측천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천무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이제 중국 불교사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측천무 때문에 복잡해요. 측천무가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황제를 하면 일이 좀 편했을 건데, 아들을 시켰다가 잘랐다가 또 이놈 시켰다가 또 잘랐다가 자기가 했다가 또 이놈하고 막 이러니까 막 두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측천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향우라고 하는 또 여자가 나도 측천무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 황제가 한번 또 되려고 하는 뭐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진짜 드라마틱한,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머리가 아픈 그런 시기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한 방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오늘 안에 다 갑니다. 이걸 끊어서 가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당태종이라는 사람, 당고주 이연이 있었고, 당태문이 이제 현문문의 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뒤로 이렇게 밀고 태자 이건성을 직접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황제가 돼서 그걸 이제 정관의 치라 그래서, 당태종도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고구려 정벌 실패 외에는 거의 뭐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꼽는 현존하는, 그러니까 실제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게 역사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싶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게 이제 사망오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오제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요임금, 순임금, 뭐 태평성대를 구가했어요. 그게 이제 요임금의 당나라, 순임금의 우나라, 그렇죠. 당요, 우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단군삘이 나는 사람. 그래서 존재했나 안 했나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고, 그 앞에서 뭐 당요, 우순 다음에 등장하는 뭐 우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하나라의 시조라고 하는 분도 아직도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황하 문명은 은나라 때부터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은주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은어의 발견을 기점으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라의 시조까지는 뭐 역사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탕임금부터 나오는데, 탕임금, 은나라의 시조인 탕임금도 그게 전설적인, 왜냐면 너무 오래전 옛날 사람이라서 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왕, 무왕 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역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가 검증 가능한 사람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꼽으면 당태종과, 중국 사람들이 당태종과 강희제를 꼽죠. 강희제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천고일제,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황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고, 보통 이제 당태종이 다 잘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를 이어받은 측천무가 워낙 또 대단해요. 측천무가 당태종 이세민의 이렇게 후궁으로 좀 들어가 있다가 몇 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당 고종이 보고, 그러니까 저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버지 첩이었던 사람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비상식적이거든요. 아버지 첩하고 나중에
당현종을 보면 그게 양귀비인데 양귀비는 자기 아들 며느리예요. 아들 며느리가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서 데려다 살아.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도덕관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조선시대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쓰던 죽부인도 쓰지 않는다. 자식은 쓰지 않는다. 죽부인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조선시대 에어컨. 조선시대 에어컨이 죽부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우리가 꼰대라서 그런가? 근데 저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게 유목문화라서 그래요. 이게 선과 관련돼서 이해하면 유목문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자를 드린다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혈통 안에서 드리는 양자고, 그러니까 내가 첫째 장남인데 내가 자식이 없어. 그럼 대를 못 이으니까 둘째 자식의, 그러니까 내 동생의 첫째 자식을 데려다 양자를 같은 피로 계승을 하는 거지 다른 피를 데려다 쓴다는 생각이 없어. 근데 지금은 훨씬 그게 개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성씨가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돌싱이에요. 그런데 돌싱인데 1+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씨가 다른 가족이 들어와도 그걸 아무 문제 없이 보잖아.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식이면 너 뭐 좀 모질러?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니까. 아, 그렇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뭐 한 3번, 4번 결혼하면서 성씨가 다른 자식이 넷이 있는데 넷이 다 성씨가 달라요. 이러면 야, 저것들은 참 희한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혈통 중심이 농경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꼭 내 혈통이어야 돼라고 하는 건 농경문화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나랑 잘 맞으면 사는 게 그게 가족이야 라고 하는 가족의 재구성을 하는 건 사실 유목문화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거야. 피를 중심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가 있고, 먼 친척보다는 이웃이 낫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그냥 내가 같이 더불어 살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내 피일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CEO로 쓰면 되는 거야. 사장으로 쓰면 되는 거야. 회장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창업자들이 나중에 주식은 갖고 있지만 전부 딴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전혀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농경 전통이 있으니까 신분제가 있어서 대기업의 회장은 성골이어야 되는 거지. 육두품이 어디까지 올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생각에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도 가능한 거고, 요즘 개념에서는, 요즘 젊은 분들 개념에서는 뭐 살다 보면 저럴 수도 있어. 당태종이 진짜 잘했고 23년이나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당고종 이치가 하는데, 당고종이라는 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분이 지병이 있어요. 그게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통풍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발작을 하면 사람이 못 움직여. 그리고 측천무가 워낙 또 영민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 측천무가 660년부터 거의 장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거는 690년에 황제가 되는데 실제로 660년부터 그냥 측천무가 다 대리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마누라한테 이렇게 다 맡겨놓고 그냥 뒤에서 요양이나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얼마나 부인이 좋으면 저렇게까지 맡길까? 쉽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측천무가 바람피다가 좀 미안해해요. 남편 죽고 나서 바람피다가 조금 미안해. 그래서 그 무자비를 만들었다. 비석에 글자를 새기지 마라. 합장은 하는데 좀 내 남편이 너무 나를 좀 믿어줬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죽을락 하니까 조금 미안치해요. 그게 남편이 막 이렇게 밖으로 놔둔 사람이면 뭐 좀 덜 미안하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56세면 그 당시에 괜찮은 겁니다. 이게 지병이 있는 사람 치고 56세면 상당히 괜찮게 산 겁니다. 그래서 태극궁에서 대명궁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건조하게 해서 시설들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좀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한국 불교 쪽으로 넘어올 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660년에 이제 백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가 날아가는데 저게 당 고종이 했다라기보다도 사실은 측천무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측천무가 거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그 당시에 거의 뭐 정사의 판단을 측천무가 하는 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세종 만년에 일어난 업적들은 문종 거라고 봐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문종이 대리청정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실무는 전부 문종이 했으니까 문종은 굉장히 어진 임금이고 뭐 대단한 분이에요. 단지 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우리 역사에 약간 비극적인 거라서 그런데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역사랑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측천무가 중종을 세웠어요. 측천무한테 아들이 넷이에요. 그래서 당 고종한테는 7남이 되고 측천무한테는 3남이 되는데 첫째 아들이 원래는 태자가 돼야 되는데 요절했어요. 죽었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측천무한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열심히 잘 낳았어요. 근데 첫째는 이제 일찍 죽었고 일찍 죽은 건 아니에요. 20살 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태자를 시켰더니 얘가 엄마한테 약간 이렇게 독립성이 강해요. 자기 권한에 대한 부분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쑤셔가지고 결국 자살해요. 자살해.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자기 소신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뱃속으로 낳았다고 내 뜻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간이 없지. 나오면 아무튼 독립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3남하고 4남은 말 잘 들어. 엄마 말 기가 막히게 들어. 특히 둘째가 어떻게 죽는지 봤거든. 둘째가 엄마한테 이렇게 맞서다가 자결이 떨어져요. 얘가 자살한다니까 나중에. 자살한다니까. 그러니까 측천무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중종은 말을 굉장히 잘 듣는데 얘 너무 잘 들어. 얘가 어렸을 때 몸 아파가지고 전에 얘기해서 불광왕 이현이라고 그 부처님한테 팔았다는. 근데 살긴 살았는데 애가 너무 유약해. 그러니까 의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는 또 엄마 말 듣고 또 마누라한테는 또 마누라 말을 기가 막히게. 당 고종의 아들은 맞는갑다. 당 고종도 측천무 말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 똑같아요. 이 중종도 자기 마누라 말을 기가 막히게 들어. 그래서 처음에 제위에 딱 올랐다가 자기 마누라가 위양우인데 위양우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아버지 제상 좀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상을 해야지? 이래갖고 또 마누라 말 듣다가 엄마한테 밑보여가지고 한 달 만에 잘려요. 너 그만둬 이놈 새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됐다 떨어졌다 하는 게 다 측천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황후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황후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야심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넷째 동생이 이제 측천무의 4남, 고종한테는 8남, 다른 이복 형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측천무 혈통이 아니면 황제가 지금 못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종이 들어와요. 근데 또 예종도 눈치껏 잘 했어요. 이제 둘째 형이 자결했고 셋째 형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다가 이게 한 달 만에 가는구나. 내 위치 파악을 잘해야겠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엄마가 양이 안 찬 거지. 내가 좀 해야겠다. 너 좀 고마해. 이렇게 해서 측천무 집권시기가 됩니다. 그게 무측천이니까. 그 다음에 주나라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를 끊고 자기가 주나라라고 국호를 바꿔요. 그래서 무시의 주나라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거고 15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되게 재밌어요. 67세. 야, 기가 막히지 않아? 지금도 67세에 뭘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대단해. 이 시절에는. 나중에 당현종이 양귀비하고 또 사건 터질 때가 되게
34살 차이로 또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저 시대에는 뭐가 되는가 봐, 저게. 진짜 무슨 신선수리라도 닦았나. 그래서 67세의 황제가 돼요. 아니, 그 정도면 하다가도 물려줄 나이 같은데 지금 67세 아닙니다. 그 당시 67세면 지금은 80도 훨씬 넘은 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던 것도 접을 나이인데 그때 황제가 돼서 15년을 해. 그리고 이제 장안이라고 하는 당나라 수도에 있기는 조금 그러니까 낙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읍으로 천도를 합니다. 도읍으로 천도를 하고 자기를 금륜 성신 황제, 금륜, 그러니까 전륜 성왕이고 성스럽고 신과 같은 황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그 비구니 출신이었잖아요. 자기 의지로 뭐 출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후원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측천무가 미륵의 환생이야. 왜 하필 미륵이냐면 그 당시에는 법상종이 유행했었거든요. 바로 직전에. 이제 화엄종은 측천무 때 현수법장 스님이 이제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니까 그 전에 나라라 슈퍼보드 소유기에 현장 스님의 법상종이 유행했고, 법상종의 메인 본존은 미륵불입니다. 그래서 측천무를 미륵과 동치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운사를 각 주마다 만들어서 그런 절에, 그러니까 측천무 어떻게 보면 측천무가 곧 부처님이야,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설혜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가 막힌 건 698년에 태자를 다시 중종, 이 중종이 다시 태자가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잘렸다가 다시 또 태자가 돼. 그때 태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적인걸이에요. 영화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인걸. 적인걸이 691년부터 700년까지 한 10년 정도 재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상이 누가 걸리느냐가 이 정치판이 달라져요. 그래서 측천무도 대단하지만 저런 사람, 적인걸이 측천무보다 어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측천무 같은 이렇게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황제도 띄었다 붙였다 하는 사람인데도 적인걸을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인품도 좋고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가 봐요. 제가 그래서 낙양에 가면 적인걸 무덤을 이렇게 꼭 한 번씩 들려보거든요. 중국 낙양에 있습니다. 그 적인걸 무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가는데 제가 그 적인걸 무덤, 저거 적인걸 무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영화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나. 어떻게 보면 포청천과, 송나라 때 포청천과 더불어서 영화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당나라 때 적인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즈도 한 대여섯 편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적인걸이 중종을 태자로 옹립하는데 만들어줘요. 측천무가 원래는 자기 사촌을 태자로다가 하려고 했어요. 무씨로. 그랬더니 적인걸이 그때 했다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조카가 이모 맞나? 고모인가? 그런 분을 제사 지내준다는 말은 못 들었어도 자식이 엄마 제사 지내준다는 말을 들어봤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중종을 태자로다가 올리고, 그래서 중종은 이제 한번 골로 갔다가 다시 이제 좀 살아난 거죠. 그러다가 705년이 되면 측천무가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몸이 아파. 측천무가 80이 넘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걸 태평공주가 측천무의 막내딸입니다. 여기 야심가입니다. 굉장한 야심가입니다. 위항우도 야심가고 태평공주도 야심가고, 야, 이건 뭐 진짜 별들의 전쟁인데 여성 별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태평공주랑 재상 장간지가 연합해서 신룡정변이라고, 측천무가 너무 몸이 이렇게 쇠약해서 제대로 정무도 못하고 제대로 못 나와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젊은 남자 첩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러니까 저거를 구태타를 일으켜, 친위 구태타를 일으켜. 그래서 측천무한테 양위를 받아내죠. 그게 누가 그러면 왕이 되느냐? 당연히 이쪽 중종이 태자였었으니까 다시 아들이 또 올라오는 거죠. 22년 만에 복귀예요. 저때 잘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22년 만에 복귀. 그거를 신룡정변이라고 합니다. 신룡정변. 신룡이라는 건 연호예요. 그 당시 연호. 그래서 신룡년간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저거를 오왕정변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가담했었던 5명의 신하들이 전부 왕이 돼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저기 세조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정변 딱 일으키면 그 공신들은 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왕정변이라고도 하고 저때 이제 가장 떡상하는 게 태평공주죠. 딸이 엄마를 제거하는 쪽에. 칙천무는 그때 양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요. 아니 뭐 이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아들이 그래도 황제니까 연세가 너무 많았다니까. 연세가 너무 많았다니까. 그래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중종.